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이 사실상 결렬된 이후에 우리 당은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국회에서 숙식하면서 쪽잠 자면서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 입법과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자 야당 국회의원들이 원내에서 죽기 살기로 투쟁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국민들께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자 이렇게 각오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원내 투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이 상황을 더 많은 국민들께 알리고 또 한편으로는 각 지역의 시민사회나 종교계 또 주요 인사들 만나서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그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우리 당의 앞으로의 진로에 참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실은 민주당이 무능해서 생긴 상황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밑에 깔려있는 정서는 아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좀 박근혜 정부가 좀 이상한 것 같다는 느낌이 이제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지지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교라든가 대북 관계라는 거 갖고 큰 플라치를 하고 있지만 실속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이게 내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 차차차차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게 고공행진을 했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에는 15%에서 한 17, 8% 정도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져도 박근혜다라는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20%에서 25% 정도까지 떨어지면 이제 바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은 아마 곧 많은 국민들이 공유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민주당이 받아낼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만으로도 이건 부정선거라는 게 명확합니다. 아까 대선 불법이냐 얘기가 아니라 대선 불법이면 그러니까 그쪽에서 대선 불법이라면 너희는 부정선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받아치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공포해지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여당이 공격하고 야당이 수비를 하는 게 황당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건 도둑놈이 피해자를 나무라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제들이 많이 실종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사실상 새누리당 세력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부터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한 세력입니다. 그걸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 개혁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면 사실은 해체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한 어조를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과연 요즘 그러니까 이 정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새누리당을 보고서 과연 이게 100건만 달았을까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의심입니다. 국정 관련해서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우리 민생은 더 어려워지는데 과연 중심을 민주주의에 두고 가실 것인지 민생에 두고 가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반 시민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자기 가깝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현 상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일단은 도대체 야당이라는 민주당은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왜 강력한 드라이브를 못 걸까? 왜 엉거주춤 서 있을까?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까 김기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외 투쟁이 과연 이게 먹혀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도 잘 판단이 안 쓰고요. 어쨌든 지금 대표님이 14일째 전국을 돌면서 의견을 듣고 계시면서 당국을 좀 집약해서 민주당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대표님의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보통 정도는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기석 교수님 말씀하셨죠. 분명히 국민들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이제 인내가 점차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인내가 바닥에 있을 때 민주당이 집권 세력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냐, 그게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무슨 김한길 대표님께 아까 민주주의와 민생이 어느 쪽을 선택했을 때 왜 이 선택이 문제입니까? 그럼 당연히 같이 가는 거죠. 저는 원내외 투쟁 자체가 나쁜 전략이라 생각하지만 문제는 확실하게 해라. 원내도 확실하게 하고 원내도 확실하게 하고 그런 각오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민주주의 없이 민생이 과연 가능할까? 물론 이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은 뭐 민생 문제 더 집중하면 되겠지만 형식적 민주주의와 이 내용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과연 민생이 제대로 챙길 수 있을까? 그렇다고 저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서울을 따지면 저는 민주주의가 있어야지만 민생도 가능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역할을 보면 김대중 노무현 때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켰어야 되고 그런 조중동의 종편도 허락하지 말았어야 되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다 있었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뭐 이명박이 되고 뭐 이런 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고 공약 몇 개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 의식은 그거보다는 훨씬 수준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고 또 대선 불복이나 부정선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밀고 나가지 못한 것은 그때부터 저는 야 이거 뭔가 너무나 불길하다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에 와서 박근혜가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에 내걸었던 공약을 보면 어린이집 뭐 1000개 만든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에 그거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등록금 문제, 고등학생 무상, 그 다음에 중증질환 100% 국가층 기초연금 20만원 경제 민주화 뭐 해가지고 온갖 다 이 계층이나 이 세대를 아우르는 공약들을 달콤하게 내걸었는데 그 민주당이 그게 없었냐면 없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까 어떤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공약들, 민주당 공약이 이상하게 덜 먹히는 어떤 그게 됐고 그 다음에 여성계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미 여성계 문제도 어떤 면에서는 새누리당 쪽에 훨씬 더 잘 먹히는 것처럼 내용은 민주당이 미리 만들었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뭐냐면 플레이나 이 어떤 기획 뭐 이런 모든 측면에서 민주당이 막 허술했다는 진단을 해왔거든요.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전국에서 이름을 가져봤는데 하나 하는 것에 이제 하나는 원내 병행 투쟁이 잘못됐다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거는 처음입니다. 근데 그 모임 자체가 잘못됐다 손 교수님 그러시는데 우리한테 좋은 말씀하는 분들만 보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회담이 사실상 결렬됐지 않습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7가지 요구를 했는데 7가지를 거부다 했지요. 그래서 완패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때까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속마음을 국민 앞에 드러내 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그것도 얻은 것이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상 결렬로 끝나고 나서 우리 당이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추석 연휴 동안에 수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대표로서 우리 당 의원들 10명, 20명 단위로 계속 만났습니다. 하루는 11시간을 계속 만났더라고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쯤에는. 그런데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는 당 아니에요, 우리 당이. 우선 제일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기를 보이기 위해서 의원직 사퇴서를 전원이 내자. 또 어떤 여성 의원은 여성 남성 할 거 없이 국회의원 모두 빡빡 삭발하고 시청 앞 천막에서 농성하자. 국회의원 모두가 단식하자.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초단 농성하자. 이런 의견들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말 없는 또 다수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중에 어느 걸 했으면 잘했다고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고민 많이 하다가 다음날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총회에서 토론하기 전에 제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제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그 결기 보지 않는 거 좋은데 그 결기를 국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여주면 좋겠다. 국회에서 당분간 숙박하고 쪽잠 자면서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국정감사든 뭐든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제대로 죽기살기를 투쟁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면 좋겠다. 이걸 제가 제안했는데 모든 의원들이 박수로서 동의를 해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국 다니면서 잘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다들 그건 잘한 것 같다. 또 지금 서울에서 우리 소위 시민사회를 대표하시는 분들도 그중에서 다 또 되게 비슷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몇 분 말씀드리니까 국회 등원을 안 하고 더 결기 있는 행동으로 뭘 보여줬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 이렇게 제가 저 자신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 개신교회도 그 강경한 분들 계시죠. 대책회의 분들도 계시고 제가 서울에 이제 시민사회나 종교계 지도자분들도 되게 지방 떠나기 전에 따로따로 뵀었는데요. 교수님들 중에도 이렇게 상당히 강한 분들도 계시고 종교계에도 그런 분들 계시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 민주당이 아까 수권 대안 세력으로서 인정받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송 교수님 말씀 주셨나요? 저 사람들이 정권을 저 사람들에게 맡겨도 나라를 잘 운영하겠다 하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로서의 자세가 뭔가 하는 것이 제 고민의 바닥에 있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런 자세는 저는 끝까지 유지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의원들이 집에도 못 가고 국회에서 쪽잠 자면서 뭐 밤 10시에도 의원총회하고 새벽에도 하고 상임위원회도 새벽에도 모여서 회의하고 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해요. 불만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몇몇 분이 다른 지적하셨는데 국회의원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교수님들이 어떤 경우에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맞고 목사님들이 아무리 강한 주장하셔도 일요일날 목회하시는 것이 맞듯이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을 포기할 때 차라리 국회의원 관두는 게 맞다. 저는 그래서 심하게 의원제 사퇴하자 그런 의원들께는 사퇴하고 안 하고는 헌법기관의 판단이니까 각자가 판단할 일이지만 그것은 남에게 절대로 권하지는 말아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지지율에 좀 주눅든 것도 있나요? 이 주눅든 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60% 중반 지지율, 70% 가까운 지지율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근거가 확실한 지지율이 아니기 때문에 가령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초기 높은 지지율은 하나회 척결이라든지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와 같은 구체적인 실적을 가지고 획득한 지지율이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강론으로 볼 때 내치에 관한 부분을 물어보고 다 낙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공고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우리 당을 격렬하게 직설적으로 비판했다는 말씀 듣고 제가 이 즉흥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에서 비롯되는 오만과 독선을 고집한다면 그 머지않아 그 지지율은 물거품처럼 빠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미 나중에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그때부터 이미 빠지고 시작 이미 했던 때에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거더라고요. 지지율에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분이 주신 중요한 말씀 중에 왜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부정선거인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9월 16일 만나서 우선 사과부터 해야 다음 걸 얘기하니까 이게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더니 나중에는 저를
갑자기 똑바로 보시면서 그렇다면 제가 댓글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겁니까? 이렇게 제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모르지요. 그건 계량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증거로서 말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제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그렇죠. 말씀 같은 그걸 말씀이네요. 네. 증거를 뭐 계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다시 해야 한다고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증거로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 정치에 장애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주장 자체가 이미 이제 시점상 헌정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 된다는데 본인의 근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금 헌법이 정한 질서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문제를 지적하고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사과받고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원의 인적, 제도적 청산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바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이랑 그 송 교수님이랑 또 뭐 김기호 교수님도 마찬가지 말씀인데요.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를 우리 당 자체 연구원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장 앞서는 게 압도적으로 신뢰를 획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이 말하는 바가 국민들에게 신뢰 주지 않는다. 이게 가장 급한 것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기초선거에 있어서의 정당 공천 폐지 같은 문제는 당내에도 정말 아주 극명하게 대치되는 의견이 있고 의원들의 아마도 더 많은 수가 공천 폐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대선 때 우리가 공약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전당원 투표제라는 걸 통해서 가장 먼저 당론으로 우리가 정당 공천 폐지를 약속을 지키겠다고 얘기한 정당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책임 정치를 위해서는 정당 공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에 제일 필요한 것이 신뢰라고 하니까 대선 때 약속한 건 일단 이번엔 지키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그렇게 했고 지금 뭐 된 거 없다 제 입장에선 자꾸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 되는 좀 민망함이 있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버려라 연금 완전히 다 폐지해서 저 같은 사람은 정치 한 20년 했지만 관두는 순간 1원도 못 받게 됐습니다. 겸직 금지 다 겸직 금지 시켰고요. 중앙당이 과도하게 비례해 있다는 여론 때문에 적어도 우리 당은 중앙당을 법에 맞게 당직자 수를 99인 이하로 줄이고 공간도 1,400평 있던 공간을 120평으로 줄였습니다. 별로 남들이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 대선 때 거론됐던 정치개혁, 정당개혁에 관한 것을 거의 다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해가는 민주당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 교수님이 존중이라는 참 중요한 부분 하나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당대표가 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을을 위한 정치하겠다 을지로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경제 권력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불이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구체적인 정치하겠다. 근데 경제적 불이익 당하고 있는 사람만이 을인 것은 아니죠. 을이라는 것은 훨씬 더 많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적인 존엄을 훼손당하고 있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을지키기위원회 창립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적 불이익 당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적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다면 다음 단계는 사회민주화, 문화민주화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을 훼손당하고 있는 을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고 해서 큰 그림을 되게 제시했는데 그러고 있는데 검찰이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사건 수사 결과 혐의로서 이 선거 개입을 확인하고 기소해서 이 문제가 다시 크게 더 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경제민주화, 의리를 위한 정치를 얘기할 때만 해도 정치적 민주화는 어느 정도 훼손 당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정치 민주화는 실현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했던 것인데 다시 뒤돌아가서 경제 민주화 다음에 사회 민주화, 문화 민주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던 길을 다시 뒤돌아서 지금 정치 민주화로 돌아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던 것도 또 손 놓을 수가 없어서 한 손에는 민주, 한 손에는 민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민주주의와 민생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제가 전국 다니면서 가끔씩 토크 콘서트를 한 걸 하는데 그 제목이 민주주의가 밥 먹여줍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물으니까. 근데 제 대답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겁니다. 민생과 민주가 그렇게 따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뭐 교수님들 계시지만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무너뜨린 정치 세력이 정말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배려하게 된가 그런 얘기를 대체로 전국적으로 하고 다녔습니다. 민생과 민주가 다르지 않다고 보지만 그러나 원래 우리 당이 대선 끝나고 큰 그림을 그렸을 때 하고는 다르게 다시 가던 길을 뒤돌아서 지금 민주화 얘기하고 있는 것은 참 처량한 신세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신 말씀들 다 경청해서 아까 이 교수님이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서 뭐를 어떤 입장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짜? 우리는 이건요 사실은 우리 국회의원들끼리 의총에서 모여서 토론했는데 다수가 폐지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전당원 투표에 붙였죠 제가. 근데 거의 70% 가까운 압도적인 표차로 이거 폐지하는 게 맞다. 우리가 공약했으니까 국민에게. 그래서 지금 당론으로 확실하게 정당 공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힘들 수가 없고요. 그 이후에 우리 당 국회의원 중에 단 한 명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습니다. 향후 일정만 남은 셈이죠. 향후 일정은 여당하고 협상하는 것만 남아 있는데요. 제가 여당의 대표인 그 황우려 의원하고 이 문제를 위해서 정치개혁 특위를 국회 내에 설치해서 빨리 매듭 짓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양 대표까지는 그 원칙에 합의했는데 제대로 참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새누리당의 분위기는 정당 공천 폐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 국정원 문제나 다른 문제들이 돌출하지 않았다면 나는 새누리당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내용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는 조금 이따 우리 도당위원장께서 좀 얘기해 주시는데요. 이거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요. 최 선생님 말씀대로 국회의원이 어쨌든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는 당의 도당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심을 느끼실 텐데 우리도 어쨌든 이런 한계 상황은 이나마 애상하마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다음에는 또 국회의원 몇 명 만들어 주세요. 더 열심히 하게. 시상은 누가 저희들이 글쎄 말이에요. 이거 참 그것도 제가 말하기 참 난처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 지사도 하여간 또 국회의원도 하나도 없으니까 일하기도 본인도 또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야당이 왜 이렇게 엉거주춤하고 있냐, 좀 확실하게 하려면 하고 우리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토론하고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는 그래도 많이 모자라신 것 같아요. 그런 지적들도 전국 돌면서 많이 들었고요.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을 이제 돌아가서 의원들 전부 모였을 때
대체로 이런 요구들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의논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요 지지율 얘기하시지만요, 정당이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 정권을 뺏겼거나 못 찾아왔을 때, 대선에서 진 다음에 1년차 야당이라는 게 제일 힘든 때입니다. 아시겠죠? 2007년에 우리가 정동영 후보 세웠다 지고 나서 2008년을 한번 여러분 복귀해 보시면요, 대선 패배 1년차 야당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지율도 바닥입니다. 아까 김 교수님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주당의 최저 지지율, 그게 대선 패배 1년차의 정당이 갖는 사실은 한계라고 되게 보는데, 그런데 워낙 엄중한 상황들이 이렇게 우리를 휘감싸고 있으니까 그나마 대선 패배 1년차 지금 야당이 그나마 이 정도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대개는 이제 이런 현안보다는 당을 다시 좀 상처를 좀 보듬어서 기반을 다시 잘 다지고 이르는 때거든요. 대선에서 패배한 다음 해 야당이라는 모습이. 어쨌든 정상적인 정당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것, 지난 대선에서 정당이나 정치 혁신으로 이야기됐던 것들을 다 실천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당 부분 실천했어요. 언론이 인정하든 안 하든 또 밖에 뭐로 시끄럽든 당은 당대로 많이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보고합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고. 중앙당 인원도 설립만해서 물론 장소도 쓰기로 했지만, 그래서 시도당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당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지역 이 정책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당의 인력들을 지방으로 다 파견해서요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당에 속한 정책연구원을 사실상 중앙당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법에 이 규정된 대로 완전한 독립을 시켰고요. 예산까지 인사까지 완전히 독립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의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나 뭐 이런 걸 보면 어떤 지도부에서도 참 손대기 어려워하던 것들을 지난 몇 달간 한꺼번에 우리 민주당은 다 이 경험했다, 실천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고승 교수님 말씀 중에 민주당끼리만 하지 말고 때때로 국민에게 또 이 내용을 보고하고 거기서 듣는 얘기 가지고 개혁하면 어떠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민주당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또 다녀보니까 대체로 시민사회나 여론주도 하시는 지역에 있는 분들도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또 민주당이 문제 많은 건 다 이건 다 인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같은 것만은 목표를 좁혀서 요거 하나는 좀 같이 하십시다. 민주당이 뭐 주도하지 않아도 좋고.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의 청락에서 한 달 열흘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위로차, 격려차 오셨는데 제가 보는 분들한테마다 얘기했습니다. 딴 건 다 몰라도 이 민주주의와 국정원 개혁 요거는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공유하십시다. 같이 가십시다 할 때 거기에 난 못해라고 말한 분이 거의 없을 정도고요. 안철수 의원이 왔을 때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는 동의한다. 그래서 그런 뭐 이런 틀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하면 어떠냐. 근데 연락 준다고 아직 연락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나 뵙는 것이고요. 그런 무슨 엉성할지라도 어찌 이 작은 목표를 좁혀서 그 목표에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좀 하나의 틀거리를 가지고 그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는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